어?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호떡을 굽던 22살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명품 패딩을 입은 10살 꼬마 손님이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빠를 잃은 걸까요? 대학교 2학년인 민준에게 아빠랑 똑같다고 말한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마음 담아 기원드리겠습니다. 살을 애는 한겨울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밤 22살 민주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호떡 반죽을 프라이팬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비니와 커다란 머플러로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피로에 지친 눈이 반짝였죠. 벌써 5시간째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대학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부터는 이렇게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이 민준의 일상이었어요. 오래 서 있어 발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찢어진 운동화 밑창으로는 눈이 스며들어 양말을 적셨습니다. 낡은 패딩은 솜이 다 빠져 바람 한 줄기조차 막아주지 못했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따뜻한 호떡이요. 각 구운 호떡 있어요. 목소리는 추위에 떨렸지만 민주는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오늘 장사는 신통치 않았어요. 주말도 아니고 날씨도 너무 추워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지금까지 판 호떡은 고작 20봉지. 하루 목표인 50봉지에는 한참 모자랐죠.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얼마 전에 받은 대학 성적표였어요. 4.3 만점에 4.2라는 우수한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을 만한 성적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였습니다. 장학금만으로는 생활비도 할아버지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따르릉 포장마차 한쪽에 놓인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는 민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죠. 이번 달만 벌써 3번째 독촉 전화였습니다. 가난 말기인 할아버지는 지금도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아니었지만 12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민준을 친손자처럼 키워주신 은인이었어요. 민준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그해 겨울, 엄마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였죠. 당시 옆집에 살던 김태수 할아버지가 민준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 손자야. 걱정하지 마라. 자식 없이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는 민준을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민준도 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랐고요. 둘은 그렇게 1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년 전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간암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민준의 삶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또 한 번 세게 불어와 포장마차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프라이팬 위의 호떡들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호떡을 뒤집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꼭.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주택가 대성그룹 회장 저택의 거대한 식당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평은 좋게 되어 보이는 공간에
수십 가지의 산의 진미가 차려진 식탁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호화로운 식탁 앞에 앉은 10살 지우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주방장님이 아가씨 입맛에 맞춰 특별히 준비하신 거예요. 가정부 이 씨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깡마른 팔다리가 더욱 가늘어 보였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나이에 비해 너무 작았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옷이 아이를 감싸기보다는 아이가 옷에 묻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한 숟가락도 먹지 않은 음식들, 주방장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그대로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시면 또 걱정하시겠네. 30분 후 운전기사 김 씨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지우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씨, 저녁은 좀 드셨어요? 지우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작은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을 잃은 것처럼 김 기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 전 이 집에 운전기사로 들어왔을 때 지우는 이제 막 5살이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말이 없고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지우. 아이는 10살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트라우마가 식욕부진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하지만 그 어떤 치료도 그 어떤 명의도 지우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국내외의 유명한 의사들을 모두 찾아갔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다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이를 열 방법을 찾지 못할 뿐이었죠. 차는 조용히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지우를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이대로 집에 가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설탕이 타는 냄새, 따뜻한 반죽의 고소한 냄새, 겨울밤 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 냄새. 멈춰요. 평소 목소리조차 잘 내지 않던 지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김 기사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5년 동안 운전을 했지만 지우가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저 냄새. 저거 뭐예요? 지우의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무표정하고 생기 없던 눈에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 기사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달콤한 향이 더욱 진하게 들어왔어요. 아, 호떡 냄새인 것 같은데요? 저기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김 기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호떡이 뭐예요? 지우에게는 난생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재벌가의 온실 속 꽃처럼 자란 아이에게 길거리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으니까요. 저택에서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출신 주방장이 만든 요리만 먹었고 외출할 때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던 거죠. 저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김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큰일 날 게 뻔했죠. 위생 상태를 알 수 없는 길거리 음식을, 그것도 회장님의 유일한 손녀가.
하지만 동시에 김 기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5년 동안 그 어떤 음식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가씨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지우 아가씨가 길거리 호떡을 꼭 먹고 싶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먹고 싶다고 하십니다. 잠시만 허락을 주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기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좋다. 사주거라. 하지만 내가 먼저 맛을 보고 이상이 없으면 아가씨께 드려라. 회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 기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지우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아가씨. 회장님께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올 테니 차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제가 직접 살 거예요. 저 이제 계산도 할 줄 안다고요. 지우는 평소와 달리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는 의외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김 기사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지우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 앞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호떡 소리, 달콤한 설탕 냄새,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 민주는 막 구운 호떡을 봉지에 담으며 손님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준의 밝은 목소리가 겨울밤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눈에 특이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패딩을 입은 어린아이가 한 아저씨와 함께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깡마른 몸이 민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옷을 입었는데 왜 저렇게 야위었을까?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가정부 이 씨가 용돈이라며 준 돈이었어요. 이걸로 다 주세요. 지우의 작은 손이 돈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꼬마 손님. 호떡은 3개에 3,000원이야. 2명이면 6개, 6,000원이면 충분할 텐데. 이렇게 큰 돈은 필요 없어. 민주는 5만 원짜리를 돌려주며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주세요. 지우는 돈 계산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군가 다 해주었으니까요. 김 기사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가씨가 이런 걸 처음 봐서요. 호떡 6,000원치만 주세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호떡 6개를 정성껏 봉지에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너무 뜨거우면 아이가 데일까봐 조금 식힌 것으로 골라서,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슈가 호떡 2개를 더 넣어 주었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슈가 호떡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꼬마 손님,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너무 뜨거우면 데이니까 조심하고. 민주는 잔돈 4,000원도 정확히 챙겨 함께 건넸습니다. 지우는 봉지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지우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바삭한 겉면을 깨물자 안에서 달콤하고 따뜻한 속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설탕이 녹아내리며 만들어낸 달콤함, 반죽의 쫄깃한 식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감싸는 따뜻함.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김 기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아가씨가 뭔가를 맛있다고 한 게 언제였는지 김 기사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지우가 호떡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지만 너무 야윈 모습 하지만 호떡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그 표정.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아팠어요.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호 불어가면서 먹는 거야. 급하게 먹으면 입천장 데일 수 있어. 민준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민준이 알려준 대로 호호 불어가며 호떡을 먹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단순히 음식의 온도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성껏 만들어준 마음의 온기, 그리고 자신을 걱정해주는 따뜻한 말. 이 모든 것이 지우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천만에. 또 놀러와. 언제든지 오빠가 맛있는 호떡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 차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남은 호떡을 소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받은 것처럼. 김 기사는 백미러로 아가씨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까지 떠올라 있었어요. 회장님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구나. 차 안에서 지우는 조심스럽게 두 번째 호떡을 꺼내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슈가 호떡이었어요. 설탕과 견과류가 씹히는 식감이 또 달랐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지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나 배고팠구나. 1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로 배고프다는 느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명문 초등학교의 종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다른 날과 달리 서둘러 가방을 메고 교문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천천히 마치 세상 모든 게 귀찮다는 듯이 걸어 나오던 아이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김 기사가 차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우는 차에 오르자마자 급하게 말했어요. 기사 아저씨, 오늘도 호떡집 가요. 빨리요. 네, 알겠습니다. 김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오늘 아침 회장님께 어제 있었던 일을 보고했을 때 회장님의 반응이 기억났습니다. 무뚝뚝하고 차가운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죠. 그래. 우리 지우가 뭔가를 먹고 싶어 했다고. 5년 만에. 회장님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차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달랐어요. 한겨울치고는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어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10,000원을 꺼내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이씨 아주머니께 용돈을 더 달라고 했던 돈이었어요. 아가씨,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네, 알았어요. 지우는 씩씩하게 대답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포장마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어제처럼 달콤한 호떡 냄새가 코끝을 간질렸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지우의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민주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답답했던 비니와 머플러를 벗어 포장마차 한쪽에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채 호떡 프라이팬을 정리하고 있었죠. 따뜻한 햇살 아래서 일하는 민준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호떡 주세요.
지우의 목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왔던 그 꼬마 손님이었어요. 또 왔구나. 오늘은 혼자 왔네. 어제 호떡 맛있었어?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지우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비니와 머플러 없이 드러난 민준의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맑은 눈동자, 곧은 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입술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우는 집 서재에 걸려있는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25살 때의 아빠 사진.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사진이었어요. 아빠가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아빠의 모습. 지우의 손에서 10,000원짜리가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민준은 땅에 떨어진 돈을 줍다가 지우의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하고 간절해서 민준은 돈을 지우에게 돌려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꼬마 손님이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그럼 오빠가 아빠를 닮은 거네? 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가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예요. 정말 똑같아요. 민주는 지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그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마치 정말로 아빠를 본 것처럼. 민주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리워하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아빠를 닮아서 반가웠구나. 영광이네. 민주는 귀엽다는 듯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민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아빠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사진 속 아빠와 눈 모양도 같고, 코 모양도 같고, 입 모양도 같고,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똑같았어요. 호떡 6개 줄까? 어제처럼? 민준의 말에 지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건넸어요. 네, 주세요. 어제 그거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종류를 좀 다르게 해줄까? 씨앗 호떡도 있고, 슈가 호떡도 있고, 야채 호떡도 있어. 다 주세요. 다 맛보고 싶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민주는 각 구운 호떡을 종류별로 골고루 담았습니다. 씨앗 호떡 2개, 슈가 호떡 2개, 야채 호떡 2개. 그리고 어제처럼 슈가 호떡 2개를 더 넣어 주었죠. 이건 오늘도 서비스야.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좋거든. 그리고 꼬마 손님이 다시 와줘서 고마워. 민주는 봉지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호떡 봉지를 받아들었지만 여전히 민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지우가 안쓰러웠어요.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민준 자신도 아빠 없이 자랐으니까요. 아빠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지만 엄마가 가끔 아빠 얘기를 할 때면 그리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식기 전에 먹어야 해. 오늘은 속이 더 달콤하게 잘 됐거든. 야채 호떡은 처음이지? 이것도 맛있어. 지우는 그제야 호떡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오늘은 팥호떡이었어요.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 퍼지자 어제의 그 행복한 기분이 다시 밀려왔어요. 맛있어요. 오빠가 만든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주는 지우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꼬마 손님 말도 예쁘게 하네. 그럼 내일도 올 거야? 네, 매일 올 거예요. 학교 끝나고 매일매일. 지우의 대답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야윈 아이가 호떡이라도 먹고 건강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 오빠가 맛있는 호떡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 그런데 이름이 뭐야? 지우요. 한지우. 지우? 예쁜 이름이네. 나는 강민준이야. 민준 오빠라고 불러. 네, 민준 오빠.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김 기사는 그런 지우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아가씨의 환한 미소였어요. 차에 탄 지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 아저씨, 저 호떡 파는 민준 오빠가 꼭 그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똑같아요. 김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겠지. 조금이라도 비슷한 사람을 보면 아빠처럼 보이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김 기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아가씨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 오빠가 좋은 사람인가 봐요. 네, 진짜 좋은 사람 같아요. 아빠처럼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우는 곧장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25살의 젊은 아빠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학사복을 입고 한 손에는 졸업장을 들고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빠. 아빠, 정말 닮았어요. 아니, 똑같아요. 지우는 사진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호떡 봉지를 열었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남은 호떡을 하나씩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꼭 할아버지한테도 말해야겠다고. 민준 오빠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지우는 호떡 3개를 더 먹었습니다. 가정부 이 씨는 깜짝 놀랐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가씨가 저녁을 먹었으니까요. 아가씨,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그룹 회장 저택의 식당에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지훈 회장은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으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한국 재계의 거물다운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지훈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젯밤 김 기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우가 호떡을 3개나 먹었다고. 5년 만에. 지우는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우 아가씨가 아침부터 찾으십니다. 집사의 말에 지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겨우 6시 반이었어요. 평소 아침잠이 많던 손녀가 이른 시간에 찾아온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잠옷 차림의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무언가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그 얘기 꼭 해드리려고 일찍 왔어요. 지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자신의 옆 의자로 불렀습니다. 우리 지우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앉아서 얘기해 보렴. 지우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서재에서 가져온 아빠의 25살 때 사진 액자였어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녀가 아빠 사진을 가져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호떡 파는 민준 오빠 말이에요. 그래, 어제도 호떡을 사 먹었다고 들었어.
3개나 먹었다면서? 우리 지우가 맛있게 먹었구나.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어떻다고? 지훈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요. 그저께는 비니랑 머플러를 하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어제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것들을 벗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지우는 손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우야, 사람은 누구나 닮은 사람이 있단다. 도플갱어라고 하지. 세상 어딘가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3명은 있다는 말도 있어. 특히 우리 지우가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니까. 조금만 비슷해도 아빠처럼 보일 수 있단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똑같았어요. 눈도 코도 입도 웃는 모습까지 다 똑같았다니까요. 할아버지, 진짜예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녀를 달래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우리 지우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런데 그 오빠가 몇 살이나 되어 보이던? 대학생 같았어요. 20 몇 살? 되게 착했어요. 아빠처럼요. 이름은 뭐래? 강민준이래요. 민준 오빠라고 부르래요. 지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아빠가 정말 착했지. 그 오빠도 착한 사람이었나 보구나. 하지만 지우야, 아빠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그 오빠는 다른 사람이야. 알겠니? 알아요. 하지만 정말 닮았어요. 할아버지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똑같거든요. 지우는 심드렁하게 사진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지우는 그런 손녀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아빠를 그리워하는 손녀. 5년 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던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 언제 기회가 되면 할아버지도 한번 보도록 하마. 이제 가서 씻고 학교 갈 준비하렴. 오늘도 학교 끝나고 그 오빠한테 갈 거니? 지우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네, 오늘도 갈 거예요. 민준 오빠가 기다린대요. 어제 매일 오라고 했어요. 아이가 방을 나간 후 지우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지우가 남기고 간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강민준, 대학생, 호떡을 파는, 그리고 민혁이를 닮았다. 그날 밤 지우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눈앞에는 죽은 아들 민혁의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15살의 민혁, 20살의 민혁, 그리고 25살의 민혁. 지우가 가져왔던 바로 그 사진까지. 민혁아. 지우는 아들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손녀의 순수한 확신이 오래 잊고 있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호떡 파는 청년이 민혁이를 닮았다는 말. 지우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이제 막 회사를 물려받아 젊은 회장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지우는 33살이었고 아들 민혁이는 겨우 5살이었죠. 아들 민혁이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어요. 똑똑하고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민혁은 쑥쑥 자라 명문대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지우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25살이 되던 해 민혁이가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인사드리고 싶어서 모셨어요. 여자의 이름은 이수연.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니는 젊은이.
지훈의 눈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존재였죠. 아버지, 수연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순수하고 착하고. 민혁은 열심히 설명했지만 지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단호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 그런 여자와 만날 수는 없었어요. 안 된다. 내가 사귀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아버지, 이 얘기는 끝이다. 지훈은 그렇게 선언했고 민혁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민혁과 수연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훈은 여러 번 경고했지만 민혁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훈은 수연을 따로 불러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면 되겠나? 수연은 모욕적인 제안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민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심? 그런 감정은 배고플 때나 하는 거야. 자네 같은 여자가 우리 민혁이와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지우는 책상 위에 두툼한 돈봉투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그것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전 민혁 씨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지훈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결국 지훈은 권력과 돈을 동원해 수연을 민혁의 곁에서 쫓아냈어요. 수연의 학교에 압력을 넣었고 그녀가 일하던 곳에도 연락했습니다. 수연은 학교도 그만두고 일자리도 잃었죠. 그리고 어느 날 민혁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연이 떠난 후 민혁이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신 겁니까? 수연이가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 여자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 잊어라. 아버지. 하지만 지훈은 냉정했습니다. 2년 후 지훈이 선택한 재벌가 딸과 민혁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어요. 아내도 행복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혼 3년 만에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민혁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과의 충돌 사고. 아내는 응급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지만 출혈이 심해 사망했고 민혁도 중상을 입고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갓 태어난 지우뿐이었어요. 지우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너를 죽인 거야, 민혁아. 아들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아들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결국 죽음으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 재벌가의 체면. 그런 것들이 아들의 행복보다 중요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지우를 키우며 지우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손녀를 볼 때마다 죽은 아들이 떠올랐고 그래서 더욱 지우를 과보호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는 부모님을 잃은 트라우마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5년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고 그런 지우가 이제 처음으로 뭔가를 먹고 싶어 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지우 말대로 그 청년이 정말 민혁이를 닮았다면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저 우연의 일치일 거야.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묘한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호떡 가게를 찾았어요. 이제는 김 기사도 당연하다는 듯이 학교 시간에 맞춰 포장마차 근처에 차를 세웠죠. 민준 오빠, 저 왔어요. 오늘도 지우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호떡 프라이팬에서 눈을 떼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와, 지우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이제 둘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민준은 매일 찾아오는 이 특별한 손님을 위해 늘 따끈한 호떡을 준비해 두었죠. 오늘 체육 시간에 피구했어요. 제가 공도 많이 받았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지우라면 체육 시간에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었을 텐데 요즘은 달랐어요. 호떡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체력도 좋아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생겼죠. 우와, 대단한데. 우리 지우가 피구도 잘하는구나. 민준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지우는 마치 아빠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오늘 뭐 했어요? 대학교는 안 가요? 오빠는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저녁부터 이렇게 호떡 팔아. 바쁘게 살지?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빠요? 오빠도 쉬어야 하는데.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할아버지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모아야 하고. 대학교? 오빠 대학생 아니에요? 아직은 휴학 중이야.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거든. 민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그런 민준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오빠 꿈이 뭐예요? 오빠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 이렇게 호떡 만드는 것도 재미있어.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추운 거리에서 호떡을 팔고 있지만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와, 멋있다. 오빠라면 꼭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빠가 만든 호떡이 제일 맛있으니까. 지우의 응원에 민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어린 손님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지우는 모를 거예요.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는 한지훈 회장과 그의 비서 박 씨가 타고 있었죠. 회장님, 저기가 지우 아가씨가 매일 들르시는 포장마차입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차창 너머로 포장마차를 바라봤습니다. 손녀가 그토록 좋아한다는 호떡 가게, 그리고 민혁이를 닮았다는 그 청년이 있는 곳이었죠. 설마, 정말로. 지훈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잠시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정차했습니다. 지우는 손녀와 그 청년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손녀의 환한 미소였죠. 그런데 날씨가 다시 추워진 탓에 민주는 두꺼운 비니와 머플러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때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포장마차 앞에 다가왔습니다. 꽤 오래 굶은 듯 초췌한 모습이었죠.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동전 몇 개를 꺼냈지만 호떡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걸로 호떡 하나만.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겨울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노인의 손에 든 동전을 보고는 곧바로 호떡 3개를 봉투에 담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하지만 돈이.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노인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이 글썽이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 복 많이 받을 거야. 잠시 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호떡 3개 주세요. 빨리요. 학생이 지갑을 열었지만 2,000원밖에 없었어요. 호떡 3개를 사려면 3,000원이 필요했죠. 어머, 돈이 모자라네. 그럼 2개만 살게요.
학생이 아쉬워하자 민주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3개 가져가. 나머지는 다음에 줘도 돼. 정말요? 꼭 갚을게요. 내일 가져올게요. 그래, 친구랑 나눠 먹어. 맛있게 먹고 공부 열심히 해.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지우는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장사로 먹고 사는 청년인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저런 마음씨라면 우리 민혁이도 저랬지. 지우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저런 청년이 있네. 지훈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박 비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참 마음씨 고운 청년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학원 가는 학생들이 따뜻한 호떡을 사러 왔죠. 민주는 지치지 않는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슈가호떡이 정말 맛있게 됐어요. 지우는 민준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힘든 환경에도 저렇게 밝을 수 있다는 게 대단했어요. 하지만 끝내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비니와 머플러에 가려진 얼굴은 눈매 정도만 겨우 보일 뿐이었죠. 그 눈매가 왠지 낯익은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돌아가시죠. 박 비서의 말에 지우는 아쉬움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지우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포장마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우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민혁이를 닮은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우는 여전히 매일같이 호떡 가게를 찾았고 돌아올 때마다 민준 오빠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민준 오빠가 제 이야기 듣고 막 웃었어요. 오빠가 웃으면 정말 아빠 같아요. 민준 오빠는 대학교에 가고 싶대요.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오빠가 오늘은 추워서 손이 빨갛게 됐어요. 걱정돼요. 지우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지우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그 대상이 민혁이를 닮았다는 낯선 청년이라는 사실이 불안했어요. 그날도 지우는 저녁 식사 시간에 민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 오빠의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대요. 간암이래요. 병원비가 비싸서 오빠가 매일 호떡을 팔고 있대요. 지우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지우가 걱정이 되나 보구나. 네. 오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도 항상 웃고 있어요. 저한테도 잘해주고요. 할아버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그런 손녀를 보며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지우는 서재로 박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며칠 전에 봤던 그 호떡 파는 청년. 조용히 신원 확인해 봐주게. 박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족 관계도 확인해 주게. 특히 부모님 쪽을 자세히. 지훈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는 회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서재를 나갔어요.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흘 후 아침, 지훈의 책상 위에는 얇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단출했습니다. 한 장짜리 종이에 간단한 인적 사항만 적혀 있었어요. 성명 강민준 22세, 현주소 서울시 은평구 반지하 월세, 가족사항, 마이너스 보호자 김태수 75세, 간암 투병 중, 마이너스 부친 불명, 마이너스 모친 이수연 12년 전 사망.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이수연. 지훈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혁이가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자신이 권력으로 쫓아낸 그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지훈의 손은 더욱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박 비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이수연이라는 사람. 더 자세히 알아봐. 지금 어디 있는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든 걸 알아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이틀 후, 박 비서가 추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수연 씨는 12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인은 출산 후 합병증이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과다 출혈이 있었고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그리고 박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민준 씨의 출생일을 확인해 보니 도련님께서 수연 씨와 헤어지신 지 약 8개월 후입니다.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수연 씨는 도련님과 헤어진 후에도 임신 사실을 숨긴 채 혼자 아이를 낳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말하지 않은 거지? 왜 혼자?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도 회장님께서 그녀를 쫓아내신 방식이 너무 가혹해서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박 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혁은 결혼 생활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수연은 혼자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아이가 지금 추운 거리에서 호떡을 팔고 있다는 것. 내가 또.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수연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회장님,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훈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확인해야 해. DNA 검사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직접 확인하고 싶어. 그 청년을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날 오후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박 비서, 오늘 오후에 그 포장마차로 가네. 회장님, 하지만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오후 2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포장마차가 있는 골목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지훈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민혁의 아들이라면. 차창 밖으로 겨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박 비서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지훈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거리가 너무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죠. 저게 무슨 일인가? 지훈이 앞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 비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회장님, 구청 단속반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단속반이라니?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포장마차는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구청 단속반원 여러 명과 험악한 인상의 용역 직원들이 호떡 프라이팬과 의자, 간판을 마구잡이로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경고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단속반원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겨울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훈의 눈에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낡은 비니 해진 패딩 점퍼에 머플러를 두른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트럭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청년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야.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럭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이게 저희 할아버지 병원비예요. 전 재산이 다 여기 있어요. 제발,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민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빨갛게 언두 손은 트럭을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지우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 우리도 힘들어요. 그냥 비켜주세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요. 단속반원이 조금은 미안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못 가져가요. 이거 없으면 저희 할아버지가 민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용역 직원 중 하나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어요.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어디서 어린 것이 일을 방해해. 남자는 민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민준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짧은 비명과 함께 민준은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철퍼덕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빗물과 뒤섞여 만들어진 흙탕물 웅덩이가 있었어요. 민준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빨아입었던 패딩 점퍼는 순식간에 갈색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민준의 얼굴에도 흙이 튀었어요. 민준은 진흙탕 속에서 신음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옷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12월의 진흙물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덜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호떡 프라이팬을 트럭 바닥에 던져 실으며 생긴 소리였어요. 오랜 시간 사용해 낡았던 프라이팬은 바닥에 떨어지며 찌그러졌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민주는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호떡을 구워내던 소중한 프라이팬,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대학 등록금을 벌어주던 유일한 희망이 부서지는 모습을. 으앙. 마침내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부서진 프라이팬을 바라보며 22살 청년은 세상 모든 절망을 토해내듯 울부짖었어요. 지우는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흙탕물 속에 쓰러진 민준의 모습이, 절규하는 목소리가, 부서진 프라이팬이 지훈의 눈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 청년이 만약 민혁의 아들이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찢어지고 있었어요. 민혁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고 불행하게 살다 사고로 죽은 아들을, 수연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그 여자를,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절망에 무너지고 있는 민준을, 내가 또 지켜주지 못하는 건가? 회장님,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두 주먹은 세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부서진 프라이팬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도 고쳐서. 민준의 중얼거림이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미 쓸모없어진 쇠조각들을 모으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구청 단속반과 용역들은 이미 트럭에 올라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구청에 연락하게. 누가 저 철거를 지시했는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팀에도 연락해. 지금 즉시. 박 비서는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곧바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지우는 차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더 이상은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는 천천히 차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겨울바람이 그의 고급 코트를 휘감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의 온 신경은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있는 그 청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당장 멈춰. 지훈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지만 위험이 서린 목소리였어요. 58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협상장을, 수많은 회의실을 지배해온 목소리였죠.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트럭에 올라타려던 용역들이 멈춰섰고 구청 단속반원들도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봤어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용역 직원이 인상을 쓰며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어요.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우리 일 방해하지 말고 비켜. 남자가 으름장을 놓으며 손을 들어 지훈을 밀쳐내려는 순간 박 비서가 재빠르게 지훈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서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대성그룹 한지훈 회장님이십니다. 박 비서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명함을 구청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내밀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성그룹. 한국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이름이었어요. 구청 책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용역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구청 책임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박 비서는 명함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노점상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 그리고 금전적 문제는 저희 대성그룹에서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박 비서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손 떼시죠.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협상의 여지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철거 명령을 내린 분의 연락처를 주시죠.
저희 법무팀에서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구청 책임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 뿐이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서둘러 트럭에서 내린 물건들을 도로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을 밀쳤던 남자도 황급히 뒤로 물러섰어요. 단속 반원들도 차에 올라타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라고? 진짜야? 미친. 큰일 날 뻔했어. 빨리 가자, 빨리. 하지만 지우는 그 모든 소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프라이팬 조각을 주워 담고 있는 민준을. 지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심장이 쿵하고 울렸습니다. 귀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어요. 또 한 걸음. 구경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무언가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민준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프라이팬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차갑게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입술을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학생. 민준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멈추고 조그맣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모자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흙이 묻은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 눈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민주는 떨리는 손을 들어 비닐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털모자가 벗겨지며 민준의 머리카락이 드러났죠. 바람에 흩날리는 짧은 머리카락. 그 순간 지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진흙이 묻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이마의 선을, 그 눈매를 지훈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민혁이었습니다. 25살의 죽은 아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목도리도. 지훈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목도리도 빼줄 수 있을까? 민주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도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죠. 목도리가 한 바퀴 풀렸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냈어요. 또 한 바퀴 풀렸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이 묻은 목도리가 완전히 벗겨지며 민준의 얼굴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민혁이었습니다. 22년 전 대학 입학식 때 찍었던 아들의 모습, 졸업식 날 환하게 웃던 25살 아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어요. 맑고 순수했던 그 눈동자, 수줍게 웃던 그 입술,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사업가로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회장 자리에 앉아 그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지훈이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혁을 처음 안았을 때의 떨림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들의 졸업식에서 느꼈던 벅참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던 후회가, 죄책감이, 미안함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어요. 혹시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다른 이름을 말한다면,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하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지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지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민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의문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지훈은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이수연이니? 세 글자. 그 세 글자를 말하는 순간 지훈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이 그 얼굴에 확 퍼졌어요. 네. 민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지훈의 귀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어요. 그 질문에 지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58년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재벌 회장이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남자가 흙탕물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만에 지훈은 떨리는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흙이 묻은 차갑고 작은 손이었어요. 미안하다. 지훈의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민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단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이곳을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장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훈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야겠지. 지훈은 재킷을 벗어 민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따뜻한 캐시미어 코트가 얼어붙은 민준의 몸을 감쌌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자. 내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해. 민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너무 추웠고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박 비서가 민준을 부축해 차로 안내했습니다. 지훈도 뒤따라 차에 올랐어요. 차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란이 차단되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민준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지훈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겨울거리를 지나 병원을 향해 갔어요. 지훈은 민준을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어깨, 꽉 쥔 주먹,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민준아.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민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내 어머니 이수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출산 후유증이었대요. 저를 낳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셨거든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는 옆집에 살던 할아버지가 절 키워주셨어요. 친손자처럼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한테 절 부탁하셨대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에 대해서는 엄마가 그 얘기를 꺼내는 걸 싫어하셨어요. 민준은 처음으로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사냐고.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말라고.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그 뒤로는 저도 다시는 안 물어봤어요. 지훈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을지, 얼마나 미워했을지, 아빠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기 싫을 만큼 미안하다. 지훈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주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저를 아세요? 지훈은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조금 전보다는 덜 차가웠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마도 내 할아버지일 거야. 친할아버지. 민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이었어. 한민혁이라는 이름이. 지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어. 오히려 쫓아냈어. 내 아버지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고, 그래서 내 어머니는 아빠를 떠났어. 그때 너를 베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에 휩싸인 채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훈은 민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널 꼭 지켜줄게. 법적으로도,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차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검사를 받았고 지훈의 지시로 최고의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 있어서 따뜻한 처치를 받았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일주일 후 지훈과 민주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서였죠.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볼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었어요. 친자 관계 확률 99.99%.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지훈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9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지훈은 민준의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선관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지훈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종이를 붙들고 그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지훈은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58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도 재벌이라는 신분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 지우는 그저 한 명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손자를 지켜주지 못한, 손자의 존재조차 몰랐던 한심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널 버리려던 게 아니야.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거야. 정말 몰랐어. 민주는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훈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 할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도 마지막엔 할아버지를 용서했을 거예요. 그 말에 지우는 더욱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민준아. 그리고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라도 가족이 생겨서.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한테 할아버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 말에 지우는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손자를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꼭 지켜줄게. 지훈의 울음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지훈은 민준과 함께 김태수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훈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민준을 키워준 은인을 만난다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감사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실은 이쪽이에요. 민준이 한 병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6인실이었습니다. 6개의 침대가 놓인 다인실이었죠. 지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장 안쪽 침대에 김태수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75세의 나이에 간암까지 앓고 계셔서인지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할아버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민준은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김태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입술을 떨었어요. 당신이 민준이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요? 지훈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수연이가 말했던. 할아버지의 물음에 지훈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수연이가 말했어요. 죽기 전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도 반대편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수연이는 좋은 아이였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이가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벌써 배가 불러 있었지요. 혼자였어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전 그때부터 수연이를 도왔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혼자 배 부르고 있으니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겠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출산 전날까지 일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연이 혼자 그 고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던 날 수연이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제가 늦게 알고 뛰어갔는데 민준이를 낳고.
수연이가 아이를 보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이를 보니 웃음이 나온대요.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이가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민준. 백성민 중걸준. 백성을 위하는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할아버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10년을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침엔 신문 배달, 낮엔 식당 일, 밤엔 청소.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민준이를 키웠지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민준이 아버지한테 연락해보지 그러냐고. 도움이라도 받으면 좀 나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수연이가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에 순한 아이가.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래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래요. 자기가 힘들 때 지켜주지 않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저와 민준이가 없어도 잘 살 거예요. 우린 그 사람 인생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가끔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민준이 재우고 제 집에 놀러 와서는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더라고요.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수연이가 아프기 시작했지요. 출산 후유증이었어요. 몸이 계속 안 좋아졌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수연이가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민준이를 돌봐달라고, 자기 대신 할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이 싫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그 사람을 닮아서 행복했어요. 그 말에 지우는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어요. 수연이 자신을 원망했다는 것. 하지만 민준을 통해 자신을 떠올렸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지훈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한참을 운 후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 손자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외로웠어요. 민준이가 있어서 저도 살았어요. 지우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앞에 바르게 섰어요.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58년 인생에서 회장 자리에 앉은 후로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절한 적 없는 지훈이 지금 할아버지 앞에 큰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지훈은 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제대로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손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절을 올렸어요. 민준도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민준을 대성그룹 VIP 병원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준아, 여기가 이제 김태수 할아버지가 계실 곳이야. 네. 최고의 의료진이 할아버지를 돌볼 거야. 그리고 내일부터 할아버지는 여기 1인 VIP실로 옮기실 거야.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는 최고의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여전히 완치는 어렵지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민주는 지훈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최고의 요리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장학금도 받고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민준이 가장 행복해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김태수 할아버지 재단의 설립이었습니다. 민준아, 이걸 보렴. 지훈이 설립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김태수 할아버지 재단. 할아버지 이름으로요? 네. 할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려고 해.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거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재단의 첫 번째 봉사활동 날.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10명이 사는 곳이었죠. 자, 여기 호떡 나갑니다.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각 구운 호떡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는 특별히 가져온 호떡 프라이팬이 놓여 있었어요. 와, 호떡이다. 저 2개 주세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줄을 섰습니다. 제가 민준 오빠 조수예요. 지우가 옆에서 서툰 솜씨로 호떡을 뒤집었습니다. 조금 삐뚤어졌지만 그래도 호떡 모양은 나왔어요. 우리 지우 정말 잘하네. 민준이 칭찬하자 지우는 더욱 신이 나서 일을 도왔습니다. 지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자와 손녀가 함께 웃으며 봉사하는 모습, 아이들이 행복하게 호떡을 먹는 모습, 지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조금은 속죄가 되었을까?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미녀가 수연아,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지훈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왼쪽에는 민혁의 사진, 2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오른쪽에는 수연의 사진, 민준이 가져온 흑백 사진이었어요. 20살 때 찍은 사진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과 민준, 그리고 지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셋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운데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지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죠. 겨울은 끝났습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호떡 하나로 이어진 운명. 3대에 걸친 비극은 10살 손녀의 순수함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가족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빛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모든 날에 한 줄기 빛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별트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